자, 2월 17일 데이터 분석 입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이터 분석 입문. 우리 수업 타이틀을 제가 요걸로 이제 잡고 시작을 했었고요. 요 내용은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 수업을 위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배웠던 첫 번째 과목이 통계학 개론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이 통계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소스 코드만 파이썬으로 바꿔서 복잡한 이론들 다 걷어내고 파이썬으로 바꿔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통계학 개론 뭐 이런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이요. 첫 번째는 직접 수학식, 두 번째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해요. 파이썬하고 경쟁 관계예요. 근데 이 R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쪽에서 좀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파이썬에 밀려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첫 번째는 통계의 이해예요. 통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과정인데, 이 모수라 함은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걸 또 이해를 해야죠.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대상이에요. 근데 이 전체 대상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관찰하거나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데이터 수집이나 관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부터 평균을 내는 거는 포기하고 몇몇의 대표를 선정합니다. 혹은 일부를 선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얻어진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이 표본 집단을 통해서 평균을 내면 이 평균을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수를 이 통계량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통계학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제 표본 집단을 선정해서 이 표본 집단으로부터 1. 데이터를 수집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설문 아니면은 전화 앙케이트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면은 관찰이나 실험 등이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통계청이나 아니면은 관공서, 그것도 아니면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놔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뽑을 수는 없으니까 파이썬으로 가져온단 말이죠. 이 파이썬으로 가져온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가공을 합니다. 이 가공하는 과정을 전처리 혹은 정제,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량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죠. 그 기초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데, 기초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표 형태로 제공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 디스크립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시각화 자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 이제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론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통해서 이 과정을 봤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는 수업에서는 제가 직접 엑셀로 준비한 데이터를 배포해 드린 거고, 우리는 이 과정을 학습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이요. 자, 이게 우리가 열흘 동안 본 내용이에요. 어떻게 좀 전반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계학 개론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요 과정을 요 과정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추론 통계라는 걸 공부할 텐데, 그건 그냥 통계학이에요. 네.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는 가설 검정,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분류 분석. 회귀 분석은 레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분류 분석은 로지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아마 보통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할 거예요. 요 네 가지 주제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이 지나면 그 다음은 딥러닝. 딥러닝 이후에는 분야가 나눠집니다. 자연어 처리, 이미지,
영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그린 게 대부분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학과가 공부하는 4년치 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화면을 잘 갈무리해 놓으시면은 이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전체의 어느 맥락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요만큼 이제 요만큼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잘 준비된 엑셀 파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얘기해 드리면은 여기가 중간고사, 여기가 기말고사 1학년 1학기, 여기가 1학년 2학기. 머신러닝은 2학년 내내 배우고요. 여기는 3학년 내내 배우고요. 요만큼을 3학년 내,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4학년 1학기 4-1을 배우고 4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졸업 프로젝트 내지는 논문. 학교에 따라서 학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쓰는 학교가 있고 안 쓰는 학교가 있어요. 자, 지금 요 화면 영상에 녹화돼서 그대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리해 드린 거, 우리가 열흘 동안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를 정리하고자 지금 적기 시작했던 건데, 적고 나니까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 잘 기억하시면은 그 여러분들 학습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정리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저도 요거는 한번 이미지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저장이 됐네요. 자, 요거를 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났었던 연구 과제를 풀어봐야죠. 자, 필요한 패키지 가져왔고요. 문제를 풀다가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피벗 테이블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프 기본 설정을 위해서 이제 코드 초기화했는데, 여기 뒷부분에 코드 살짝 잘리는 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되게 많이 한 코드니까 굳이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재에 되게 자주 나오는 데이터예요. MPG라고 하는 데이터 셋인데요. 자동차 제조사별 모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쭉 이렇게 나왔죠.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생겼다라고 데이터의 모양을 먼저 1차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데이터의 각 변수들에 대한 의미를 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문제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자동차 제조사별로 출시한 자동차 수를 하나의 그래프로 시각화하시오. 자, 일단 여기서 데이터 보면은
제조사, 모델, 뭐 출시 연도, 트랜스 이거 변속기어,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연료 종류, 그다음에 그 경차인지 아닌지 뭐 이런 항목들은 명목형 변수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명목형 변수들을 변환을 했습니다. 제조사고요. 모델명, 제조 연도, 실린더 수,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종류, 구동 방식, 연료 종류, 그리고 자동차 분류. 이런 애들을 싹 다 이제 명목형 변수로 타입 변환을 해줬고요. 그래서 변환된 결과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변수 보면 이제 DRV 자동차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F는 전륜 구동, R은 후륜 구동, 4는 사륜 구동.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알아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원본 데이터에서 DRV 타입의 맵이라는 거는 비포 애프터에서 요 데이터들이 1대1로 딱딱 매칭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건식이 아니죠. F는 전륜, R은 후륜, 4는 사륜 구동이라고 데이터를 치환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처리를 해야 나중에 확인하기가 더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입니다. 제조사별로 출시한 자동차 수. 모모별이라고 들어가면은 얘는 뭐예요? 그룹바이죠. 원래 데이터에 대해서 근데 굳이 그룹바이를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밸류 카운트를 호출하면 얘가 알아서 그 요거 제조사 그리고 밸류 카운트라고 하면은 뭐 아우디 뭐 벤츠 이런 식으로 값의 종류별로 카운트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플롯점 바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네, 제조사별로 이렇게 그 자동차 수가 표시가 되죠. 자, 요번엔 자동차 제조사에 따른 자동차 수를 제조 연도를 범주로 해서 시각화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제조사, 그 다음에 제조 연도, 그리고 자동차 수는 아무거나 카운트하면 되니까 아무거나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사, 제조 연도, 자동차 모델. 이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그룹 바이 제조사에 따른 연도별로 가져왔어요. 자, 마지막 파라미터가 지금 잘려 있는데 자, 지금 출력 결과를 보면은 여기 컬럼들이 인덱스가 아니죠. 일반 변수죠. 원래 그룹 바이는 그룹 바이로 지정된 애들이 인덱스로 설정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인덱스로 잡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써야 되는 파라미터 여기 A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as index equal fails 라고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뒤에 점 카운트.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지금 생략된 코드는 네, 요거예요. 뒤에 as index equal fails 가로 닫고 점 카운트까지. 자, 요 코드는 제가 지금 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잘 갈무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데이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에 따라서 연도별로 몇 대씩 생산했는지가 나오죠. 자, 이거를 데이터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로 만들게요. 연도가 컬럼이 되고 제조사를 인덱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재배치할게요. 자, 인덱스는 제조사, 컬럼은 연도. 그러면 연도에 있는 값이 각각 컬럼의 변수가 되죠. 근데 그에 따라 모델을 재배치합니다. 그럼 아우디 1999년, 2008년도. 이게 10년 주기 데이터 조사예요. 자, 데이터가 재배치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플롯.바라고 하면은 이제 1999년이 막대기 하나, 2008이 막대기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조사별로 자동차 생산 수량이 뜨는데 연도를 범주로 해서 만든 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는 구동 방식에 따른 자동차 수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해라. 구동 방식별로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자,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동 방식에 따라서 밸류 카운트, 개수 세 갖고 플롯.바. 자, 처음에는 구동 방식이 두 개밖에 없는 줄 알고 색깔을 두 개만 지정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세 개더라고요. 전륜구동, 사륜구동, 후륜구동. 이렇게 시각화가 나오죠. 후륜구동이 상대적으로 그 생산량이 되게 적네요. 자, 구동 방식에 따른 도심연비 평균을 하나의 그래프로 시각화해라.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동 방식과 도심 연비 두 개를 추려냅니다. 그걸 가지고 구동 방식 별로 묶은 다음에 그럼 나머지라는 거는 CTY가 되겠죠. CTY에 대해서 평균을 내라.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막대 그래프를 표시하면은 구동 방식에 따른 평균 연비 구할 수 있겠죠. 연비는 전륜구동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 5, 6, 7번은 문제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1교시 수업량으로 지정을 할 건데 제가 지금 요 프리 파일을 먼저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올려드린 파일은 2번 판다스 단원의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설명을 5번까지 했으니까 일단 5번까지만 그 여러분들이 푼 거랑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풀이를 못하신 분들은 그냥 실습 예제 삼아서 도전해 보시면 돼요. 2시 20분까지 정리하시고요. 2시 30분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2시 40분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할게요. 6번 제가 지금 문제 5번까지 풀이했잖아요. 5번까지만 보시고 4번까지 풀이했잖아요. 4번까지만 먼저 보시고 5번부터는 2교시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여기까지요. 자, 5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제조사에 따른 도심연비 평균 그리고
고속도로 연비 이거를 서브 플롯으로 만드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영역이 쪼개져서 제조사별로 이제 도심 연비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또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필요한 필드만 필터링을 합니다. 제조사, 도심 연비, 고속도로 연비 요걸 필터링을 한 다음에 일단은 제조사별로 구별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를 걸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평균을 내면은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가 평균이 구성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확인합니다. 자, 이거를 서브 플롯으로 그릴 건데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릴 거예요. 서브 플롯은 코드가 좀 길었죠? 자, plt.서브플롯이라고 들어간 다음에 1행 2열짜리 구성하고요. 그래프 사이즈는 적당히 이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도심 연비, AX2는 고속도로 연비. 자, 그래서 DF의 CTY, 도심 연비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그래프의 표시 위치를 AX 1번에다 그려라. 나머지 옵션은 선택적으로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고속도로 연비를 AX2에다 그려라.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도심 연비와 평균 고속도로 연비가 나오는데 연비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혼다네요. 자, 그 다음 그리고 현대도 꽤 좋은 편이었네요. 자, 넘어갈게요. 배기량과 도심 연비, 배기량과 고속도로 연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상관관계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 유형이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산점도 그래프는 x축에 따른 y값 딱 이렇게 변수를 두 개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한 그래프의 지표를 두 개를 그리던지 아니면 서브 플롯으로 그리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서브 플롯을 요구했어요. 자, 배기량, 도심 연비, 고속도로 연비를 각각 추출을 해요. 자, 다른 표현은 오리진점 필터라고 하면서 여기에 컬럼들을 이제 명시하면은 이렇게 축약형 표현 쓰는 거랑 동일한 방법이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추출된 거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배기량만 X로 뽑아냈습니다. 그럼 X 데이터 쭉 나왔고요. 자, 산점도 그래프 그릴 때는 회기식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num파이를 써서 X 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일단 도심 연비 1차 방정식. 이렇게 하면 이 G1에 들어가는 게 기울기랑 절편이 들어가죠. 이걸 가지고 1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1차 방정식 객체에다가 X값을 넣어주면 Y값을 다 계산을 해주죠. 그래서 X에 따른 이 Y값을 선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 나와요. 왜냐면 1차 방정식은 직선이잖아요. 자, Y값 쭈루룩 출력된 거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X에 따른 고속도로 연비도 같은 방식으로 1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그럼 쭈루룩 출력이 되죠. 자, 필요한 거 다 준비됐으니까 서브플롯 만들게요. 자, 1행 2열짜리 AX1, AX2. 자, AX1에는 배기량에 따른 고속도로 연비를 산점도 그래프로 표현했고요. 그 밑에 선 그래프를 넣었어요.
x에 따른 y1을 주면은 직선이 표시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x에 따른 고속도로 연비를 두 번째 그래프에 표시하고요. x에 따른 y2를 선 그래프로 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보면은 배기량에 따라서 도심 연비도 점점 줄어들고요. 배기량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배기량이 높을수록 연비는 낮아진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연비는 대략 한 22에서 한 8 정도로 줄어드는데 얘는 30쯤에서 1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연비가 줄어드는 그 기울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연비가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표현해 놓고 여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읽어내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문제칠은 문제가 좀 길죠. 철수는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대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비래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고속도로 연비와 도심 연비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하기로 하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자동차에 대한 평균 연비를 구하래요. 일단 파생 변수 하나 만들라는 얘기고요. 평균 연비보다 높은 값을 갖는 자동차의 경우 패스, 그렇지 않을 경우 fails로 구별하래요. 패스와 페일 등급의 비율을 시각화, 패스와 페일 등급이 각각 몇 대씩 있는지 실제 수량을 시각화, 비율 시각화, 수량 시각화. 그 다음에 패스 등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 연비가 높은 순으로 연비 시각화. 자, 결측치는 모두 삭제하고 같은 모델은 평균값을 써라. 자, 이걸 만족하는 일행 3열의 서브 플롯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를 했어요. 원본 놔두려고요. 자, 평균 연비를 구합시다. 도심 연비 더하기 고속도로 연비를 2로 나누면 되죠. 이 결과값을 파생 변수로 추가를 합니다.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 파생 변수가 추가됐겠죠. 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고요. 자, 전체 평균 연비의 평균을 구합니다. 각각의 자동차별로 고속도로 연비 플러스 도심 연비를 2로 나눈 값, 요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한 거예요. 미남수는 그냥 지정한 변수에 대해서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러면 모든 자동차에 대한 평균 연비의 평균은 20.1이래요. 자, np.where 각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이 평균값보다 크면은 패스, 그렇지 않으면 fail로 등급을 나눠서 파생 변수를 또 추가합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 지금 추가가 돼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의 등급이 패스인 거, 여기 이퀄 두 개입니다. 인 데이터만 필터링을 해요. 그럼 이게 평균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를 갖는 자동차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동차 모델과 평균 연비, 이제 문제 풀어야죠. 평균 연비를 추출한 다음에 모델별로 그룹핑을 하고요. 평균을 냅니다.
같은 모델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델별로 묶은 다음에 평균을 구해요. 그리고 결측치는 모두 지우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모델별 평균 연비가 나옵니다. 연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연비를 역순으로 정렬합니다. 정렬이 됐죠?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프 그립시다. 일행 3열짜리예요. 전체 연비 합격률. 자, 연비 이게 패스와 페일을 나눠놓은 변수였어요. 값의 종류별로 개수를 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 패스는 뭐 31대, 페일은 22대,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내겠죠. 이거를 파이 그래프로 구현한 거예요. 자, AX1에다 뿌렸고요. 칼라스 코드 살짝 잘렸는데 색상값 2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따로 제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Y 라벨을 논으로 설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여기 Y축에 이름이 붙어버려요. 근데 필요가 없거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등급에 대해서 또다시 밸류 카운트를 냅니다. 얘였죠?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파이 그래프는 알아서 자동으로 비율을 계산해요. 근데 막대 그래프는 이 수치를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해요. 여기도 색상값 2개 구성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얘는 패스 등급을 받은 자동차들에 대해서 연비만 뽑아놓은 거였죠. 이걸 그대로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연비 합격률은 52.56%, 페일은 47.44%. 이게 의미하는 거는 조사 대상 자동차의 평균보다 좋은 연비를 갖는 자동차가 52%,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비율이 47%다. 직접적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은 120대 조금 넘고요. 연비가 좀 안 좋은 자동차들은 110대 정도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요 120여 대의 자동차 중에서 이제 모델이 같은 애들은 그냥 평균을 내서 자동차 모델별로 연비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가장 연비가 좋네요. 한 30 조금 안 되게. 요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평균 연비보다 훨씬 좋은 자동차를 뽑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요 순서대로 이제 연비가 가장 좋은 거다. 근데 연비만 놓고 고려할 수는 없겠죠. 다른 조건들도 고려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구입할 자동차를 고르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정보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그 예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MPG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도 이제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면 문제 만드시는 분에 따라 다르니까. 핵심은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요구하는 유형으로 어떻게든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룹핑을 하고 나면은 평균값을 뽑을 수도 있고 개수를 카운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연구과제 기본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PDF로 변환한 다음에 일단 파일 배포 준비부터 좀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그 코로나 기간 때 만들었던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이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학생들 이제 평가용으로 냈었던 문제입니다. 데이트 타임 객체가 하나 필요해요. 날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날짜 값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판다스에 리드 엑셀 들어가 있고 처음 보는 함수도 있네요. to date time. 날짜 형식으로 이제 형변환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프 전역 설정하고 데이터 가져옵니다. 얘가 데이터가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로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2023년 5월 31일 이게 요날이 데이터 수집 마지막 날이었고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보고된 첫날부터 이때까지 약 3년여간 매일 데이터를 제가 크롤링을 하고 직접 수집을 했던 데이터예요. 문제 만들려고 직접 수집한 데이터예요. 막바지에는 그래도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퇴원 인원수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이 당시 이때까지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자, 문제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덱스를 지정하지 마세요래요. 자,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았고요. 첫 번째 요구사항. 사용자로부터 날짜를 4자리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에 8자리 문자열로 입력받으래요. 파이썬에서 문자열 입력받는 거는 인풋 함수 쓰면 되죠. 그 날짜를 시각으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추출하래요. 입력일을 기준으로 7일이에요. 이행 1년의 서브플롯을 만들고 각각의 그래프 영역에 큐인스를 생성하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프가 4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역에는 서울시 누적 확진자와 1일 확진자 변동 추이를 시각화로 생성하래요. 누적 확진자는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고요. 1일 변동 추이는 날짜에 따른 변동 추이니까 선 그래프. 두 번째는 전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표현하래요. 누적 확진자는 Y축을 왼쪽, 1일 확진자는 Y축을 오른쪽.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는 Y축을 왼쪽으로 설정하고 1일 확진자는 Y축을 오른쪽으로 설정하래요. 그래서 요런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원본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받습니다. 날짜가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날짜 타입으로 바꿔줘야 돼요.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요 예제는 이제 처음 보는 기능도 있으니까 아예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수업 예제라고 생각하세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요, 날짜 타입으로 바꿀 때는 as 타입이 안 들어가요. 날짜 타입은 toDate 타임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날짜 타입으로 바뀌고요. 인풋 함수를 사용해서 검색일을 입력해야죠. 자, 여기서 입력값이 2021년 10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입력받은 날짜를 데이트 타임 객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트 타임 객체 str ptime. 자, 얘는 문자열이 있을 때 2021년 10월 01일이었죠. 이런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의 날짜 성분 형식을 알려줍니다. 4자리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이 붙어있는 형태죠. 그러면 파이썬이 이 형식 문자에 따라서 각각 성분을 분리한 다음에 %y, %m, %d 이걸 성분을 분리한 다음에 날짜 객체로 바꿔서 리턴을 해줘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간이라고 했으니까 6일을 더해야죠. 그래서 타임 델타 객체를 만듭니다. 타임 델타는 날짜 연산 단위예요. 그리고 6일. 시작일 더하기 6일 하면은 이제 검색 종료일이 나오죠. 보면은 이제 10월 7일입니다. 그러면은 입력을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니까 일주일간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쿼리 함수로 구간을 구해요. 날짜가 시작일, 변수를 쿼리에 넣을 때는 골뱅이 붙인다고 했었어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렇지 않고 날짜가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뽑은 다음에 날짜 기준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면 날짜 순서대로 쪼르륵 나오겠죠. 자, 시각화에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끝났어요. 그럼 이제 시각화를 할게요. X축 레이블 만들어야 되니까 좌표값 뽑아요. 0, 1, 2, 3, 4, 5, 6. 그 다음에 X축 텍스트는 여기에 맞춰서 리스트 잡아야 되니까 리스트 뽑은 다음에 날짜 객체만큼 반복 돌면서 각각의 날짜 값을 월, 일로만 문자열로 바꿔서 이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게요. 왜냐면은 그래프의 이 축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값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그리면은 그래프가 거의 끝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크니까 변화량이 되게 미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예 이만큼을 툭 잘라버릴 거예요. Y축 범위를. 그러면 요 간격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니까요. 자, 최소값은 서울시 누적 최소값에서 0.15를 곱한 값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소값보다 15% 정도 낮게 잡은 거고요. 최대값은 5% 정도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야 그래프 위아래로 약간의 여유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값을 얻었어요. 이거를 Y림의 그래프로 쓸 거예요. 전국 누적도 마찬가지로 뽑고요. 자, 이제 그래프 그릴게요. 2행 1열짜리를 각각 만드는데 이 각각의 그래프별로 토잉스를 걸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2행 1열로 만들어지고 얘네한테 각각 이렇게 복사본이 하나씩 더 생긴 거죠.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 걸고 X축에는 아까 우리가 잡았던 X좌표 겁니다. Y축은 서울시 누적 확진자를 겁니다. 자, 이거를
AX1 레프트 얘한테 걸고요. 나머지 옵션 거는데 특이점 요거예요. Y림, Y축 범위를 지정한 거예요. 이따가 실습하실 때 얘를 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프의 그 Y축이 0부터 몇십만까지 되기 때문에 각 막대 간의 변동폭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Y축을 0부터 표시한 게 아니라 최소값보다 한 15% 정도만 작게끔 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한 2만부터 3만 이렇게 나눈 거예요. 0부터 3만보다 2만부터 3만이 요 간격이 좀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XTX 걸고 XTX에 대한 라벨 걸어줬습니다. 얘는 날짜였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 걸고 X좌표, Y좌표 오른쪽에 걸고요. 마커랑 선 같은 것도 넣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Y림 걸어주고요. 자, 두 번째 왼쪽 그래프. 자, 전국 누적 확진입니다. 얘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네요. 참. AX2 레프트니까요. 자, 그 다음 얘도 전국 1일 확진 선그래프입니다. 같은 방식에서 데이터만 바뀌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완성하고 나면은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네. 요 정도 풀면은 적어도 데이터 시각화 과목에서는 꽤 완성도가 높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정도 그래프 구현할 수 있으면은 적어도 데이터 시각화 과목은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라고 가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 그 공부할 때 통계학 개론도 있었는데 데이터 시각화라는 과목이 별도로 하나가 있었어요,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과제 첫 번째 파일 풀이 끝냈고 두 번째 파일도 지금 풀이했는데 얘는 난이도가 좀 어려우니까 한 두 번 이상은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한 번만 보세요. 자, 지금 3시 10분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실습 시간도 그만큼 늘릴게요. 3시 35분까지 실습하시고요. 3시 40분, 45분까지 휴식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시에 마지막 연습 문제 보면 우리 열흘간의 공부가 전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봅시다. 자, 그러면 최종 예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조선시대 왕의 역대 왕의 수명을 조사한 데이터 일부래요. 수명에 대해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상자 그림을 그리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이상 제시하라. 근데 제가 생각한 건데 이 문제를 그 대체로 이제 학생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 통계량 만들고 상자 그림 그리는 거. 여기서 기술적이라고 한 거는 코딩 얘기한 거예요. 코딩으로 구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마지막에 이 문장 만드는 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로 좀 뻘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 과제는 아마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못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코드에서 답안에서 제시하는 문장을 잘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그런 접근 방향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예제에서는 화면 공간 때문에 일단 옆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엑셀 파일은 이게 세로로 떨어집니다. 자, 일단 그래프 전역 설정했고요. 자, 데이터 킹스라이프 가져옵니다. 인덱스는 왕 이름으로 지정해 줬어요.
헤드, 데이터가 많으니까 일단 상위 5건만 뿌렸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을 구했어요. 그럼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명에 대해서 나오죠. 27명 평균. 평균 수명이 46세밖에 안 되네요. 오래 못 살았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오, 장수하신 분도 있네요. 중앙값은 45다. 자, 일단 상자 그림 그렸고요. 자, 데이터가 얼마 안 되니까 가로로 놨고요.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총 27명 왕에 대해서 수명은 16에서 82 사이 범위를 갖고 있다. 일단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본 범위가 나오죠. 27명이라는 거 나오고요. 요거를 그대로 말로 푸는 거예요. 평균 수명은 46세다. 중앙값은 45이고 1사분위수는 33, 3사분위수는 56이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뭐 주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요? 자, 요 문장을 문자열 변수로 만들고요. 파이썬 변수 만들 때 문자열에서요. 3중 쌍따옴표는 사이사이에서 줄바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X좌표, Y좌표 적어주고 문자열. 위치랑 글자 크기, 글자 굵기 설정해서 텍스트로 뿌렸어요. 자, 직접 보니까 뭐 크게 대단한 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장된 금융사 중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의 주가 데이터 일부래요.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별로 기술 통계량을 상자 그림으로 그려서 분석해라. 그래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이상 제시하라. 외국 기업이랑 내국 기업 별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일단 데이터 전처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데이터 일단 불러왔고요. 서브 플롯을 1N 2열로 만드는데 AX1, AX2, AX1에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구분이 K인 것만 필터링해서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구분이 F인 것만 필터링해서 그렸고요. AX1과 AX2에 각각 국내 기업, 외국 기업이라고 타이틀 잡아줬어요. 그럼 그래프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국내 기업은 분포가 좀 더 넓고 외국계 기업은 분포가 좀 더 낮은데,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약 130에서 180, 170 조금 넘는 사이의 분포를 갖고 있고요. 외국계는 120에서 160 살짝 넘는 사이의 분포를 갖고 있어요. 주가의 변동폭은 외국계 기업보다 국내 기업이 더 크죠. 왜냐면 요 사이에서 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국내 기업은 이상치가 낮은 쪽에 속했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가 한번 되게 낮게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계 기업은 주가가 한번 엄청 높게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제 데이터라면. 변동폭은 국내가 더 크지만 국내는 폭락한 적이 있고 외국은 변동폭은 작지만 되게 크게 올라간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죠. 외국계 기업은 상승 지점이 보인다. 만약에 이상치가 실제로 측정된 실제 값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치 정제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실제 값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해석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굳이 없앨 필요 없다라는 거. 이 예제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포도농장에서 수집한 비료 종류에 따른 수확량 자료다. 기술 통계량 구하고 상자 그림, 그리고 사실 제시하라는 거죠.
자, 기술 통계랑 상자 그림 코드는 이제 쉽죠? 예제가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요. 자,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자, 일단 비료 종류가 A인 것들만 추려봤어요. DF3A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비료 종류가 B인 것들도 추려봤습니다. 자, 기술 통계량표를 두 개를 뿌렸어요. DF3A의 디스크립. 그러면은 A에 대한 기술 통계량 나올 거고 얘도 B에 대한 기술 통계량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머지 함수로 묶어요. 왜냐면 기술 통계량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머지는 위아래로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을 붙였습니다. 결합된 거를 전치를 구한 다음에 리네임 수학량 X, 수학량 Y에 대해서 A와 B로 리네임을 걸었어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멜트 함수로 걸면은 B하고 A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 피벗 테이블이요. 자, 비료 종류별로 데이터를 추출한 거를 1행 2열짜리 상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일단 시각화 먼저 볼까요? 자, A 사료는 데이터 폭이 크질 않아요. B 사료는 데이터 폭이 엄청 커요. 자, 그리고 B 사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데이터 분포가 22선에서 한 15 정도 범위고요. 얘는 24선에서 한 27선이네요. 그럼 수확량을 보면은 A가 더 많은 거죠. A 비료를 쓰는 게 B 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확량을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안정적이고요. 수확량 분포는 B를 쓰는 게 더 넓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데이터 분포가. 수확량이 범위가 넓다라는 거는 이 B 사료를 썼을 때는 수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사료를 쓰는 게 수확량을 더 안정적이죠. 여기서 이상치가 나온 거는 굳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되게 수확량이 잘 나온 경우가 있고 되게 안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비료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실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상치는 따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통계학 개론을 수강하는 두 학과 A씨의 성적 분포 데이터래요. 이 두 그룹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상자 그림을 그려서 비교 분석해라. 네, 최종적으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라. 자, 학과별로 얘도 데이터 나눠야겠죠? 자,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일단은 학과 데이터가 A인 것만 필터링을 합니다. 여기서는 쿼리 함수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죠? df4에 자, 괄호 놓고 학과가 A인 것. 이렇게 괄호 이중으로 치면은 필터 효과 얻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얻어오면은 A 인덱스 번호가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기존 거 날리고 새로 만들어요. 자, 그럼 데이터가 A학과 것만 나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학과에 대해서도 데이터 추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통계량 두 개 구한 다음에 아까 코드 재사용해서요.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술 통계량 구하고요. 리네임 거는데 인덱스가 점수 X는 A, 점수 Y는 C라고 하겠죠. 여기 보면은. 자, 이제 각각 얻어낸 데이터 프레임으로 서브 플롯 그릴게요. 상자 그림으로요. 박스 플롯. 자, 그래프 모양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A학과는 점수 분포가 되게 넓게 퍼져 있어요. 대략 57점 정도부터 30점 사이에 퍼져 있고요. C학과는 얘는 한 58에서 55 정도 사이겠네요. 자, 대체적으로 이제 중앙값을 비교했을 때 평균이랑 중앙값이 이제 비슷하다고 쳤을 때 이게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C학과가 더 높은 거죠, 평균은. 그리고 사분위수 분포를 봤을 때 여기는 이제 57에서 30 사이, 여기는 55에서 58 사이니까 당연히 평균 C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C가 공부를 더 잘했던 거죠. C학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겁니다. 사분위수의 분포가 좁다라는 거는 그만큼 평균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의 표를 봐도 평균값이 A학과보다 C학과가 더 높죠. 상자 그림은 항상 이 기술 통계량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술하는 인사이트 결과에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 기술 통계량이거든요. 자, 5번 통계학 전공 학생과 전산학 전공 학생의 통계학 과목에 대한 중간고사 성적과 기말고사 성적이래요. 자, 전공에서 SAT를 1로, 콤프를 2로 변환한 레이브를 적용하라.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변환하라는 거죠. 맵 함수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각종 기술 통계량을 구하고 분석 결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라.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이상 제시하라. 전공별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 히스토그램 그리고 3번 결과랑 비교하라. 자, 일단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라벨링 하라 그랬으니까 전공 데이터에 대해서 맵 함수로 STAT는 1로, COMP는 2로 데이터를 변환하고요.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적용됐고요. 각종 기술 통계량을 구하래요. 자, 기술 통계량 구한 다음에 전치로 구해서 이제 옆으로 지시했어요. 자, 기술 통계량을 구하라는 거는 상자 그림으로 시각화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 그리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서브 플롯에 각각 그렸죠. 점수에 대한 거니까 X축, Y축의 데이터 범위는 0에서 100 사이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인데 전반적으로 기말고사 점수 분포가 더 좁고 높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보다 기말고사 점수가 더 높고요. 중간고사 점수 분포가 더 넓은 것으로 봐서 중간고사 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애들이 공부 좀 빡세게 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는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내용을 제시하래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를 일단 구간을 5개로 나누고요. 구간. 기말고사에 대해서도 구간 5개로 나눠서 일단은 데이터 간격을 뽑아냈습니다. 이걸 히스토그램에 적용을 해줘야죠. 자, 서브 플롯 1행 2열로 만들어서 AX1, AX2로 각각 걸고요. C분 사용해서 히스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간고사 구간 5개, 데이터 프레임에서 기말고사 구간 5개, 커널 밀도 분포 같이 그렸습니다. 엑스틱스 2개 그래프 전부 걸어서 데이터 구간 표시하게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중간고사 때는 그래도 좀 넓게 퍼져 있었어요. 데이터가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까운데 기말고사 때는 데이터가 딱 봐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요 구간에 있던 애들이 이쪽 구간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른 학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시각화 결과물과 그 다음에 기술 통계량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현상들을 읽어내셔야 돼요. 당장 뭐 머신러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전공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 대한 히스토그램 그리고 3번 결과와 비교하라. 자, 전공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데이터를 또 필터링을 해야죠. 자, STAT 학과 데이터, 전공 1인 데이터만 따로 뽑아냈고요. 전공 2인 데이터만 또 뽑아냈습니다. 이거를 상자 그림으로 또 그려야죠.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야죠. 자, 여기서는 빈즈 구간을 직접 정해봤어요. 아까는 숫자값 직접 정했죠. 방법은 뭐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 학과의 중간고사 점수 구간 히스토그램으로 일단 구간을 뽑아냈고요. 자, 요 빈즈 데이터가 이제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올림을 시켰어요. 자, 기말고사도 히스토그램 뽑아냈고요. 중간고사도 히스토그램 뽑아냈고, 이제 학과별로 이렇게 계속 뽑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학과가 지금 굳이 똑같은 게 또 들어갔네요. 네. 콤프 DF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두 개는 COMF, DF. 여기도 COMF, DF로 해야죠. 굳이 데이터 프레임을 학과별로 나눠놓고 지금 똑같은 학과만 쓰고 있었어요. 자, STAT는 통계학과고요. COMP는 컴퓨터과예요. 얘는 학과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분포할 거니까 2행 2열짜리로 만듭니다. 자, 첫 번째 AX1에는 통계학과에 대한 중간고사 점수를 걸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는 통계학과의 기말고사를 겁니다. 타이틀 걸고 XTX 건 거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그래프에는 컴퓨터과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에는 컴퓨터과 기말고사를 걸어줍니다. 자, 그럼 성적 분포가 이렇게 나와요. 통계학과는 처음에는 되게 넓게 분포했어요. 애들이 전반적으로 점수가 넓게 있었는데 기말고사 쪽에서는 오른쪽으로 확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 구간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과 애들은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 본 이후에 정신 차리고 공부 빡세게 했는데 컴퓨터과는 애당초 모양의 변동이 별로 없죠. 그대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과는 애당초 고득점자 그룹이 존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과는 기말고사 때 점수가 되게 높은 그룹이 있다. 네. 자, 여기까지 문제는 실제로 대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6번 문제는 그 ADSP 자격증 책에서 기출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데이터셋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게 경제 및 노동시장에 관련된 정보예요. 미국에서 수집된 임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대요. 자, 각각의 필드에 대한 의미도 제시했습니다. 연도, 결혼 여부, 인종, 교육 수준, 지역, 직군, 건강 상태, 보험 가입 여부.
임금 같은 경우는 연속형 데이터인데 나머지는 다 명목형이네요. 자, 데이터 로드에서 라벨링 해라. 값의 종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조회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인포 함수 쓰시면 됩니다. 명목형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꾸고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요약 통계 확인해라. 상자 그림 그리지 말고요. 명목형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 명목형은 기술 통계 수행하는 방법이 그냥 데이터 빈도수만 보면 되죠. 자, 일단 4번까지 먼저 볼까요? 4번까지 쉽네요. 자, 데이터 로드 했고요. 데이터 쭉 나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오브젝트로 나온 거는 죄다 명목형이에요. 연도와 나이. 자, 인덱스를 먼저 쭉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df6에서 데이터 타입에서 값들만 뽑아봤습니다. 반복문으로 돌릴 거예요. 여기서 요게 지금 시리즈 객체거든요. 값만 뽑아요. 요거. 자,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한 다음에 vList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돕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면 맵이라는 딕셔너리를 하나 놓고요. iList에서 요 오브젝트 번째에 해당하는 걸 뽑았어요. 0, 1, 2니까 0, 1, 2죠. 네. 메리키엘 결혼 여부네요. 일단 출력을 했습니다. 필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필드 요 값으로 접근해서 고유값만 뽑아냅니다. 그 고유값을 정렬을 시켜요. 유니크는 데이터에서 중복되지 않게 값의 종류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데이터 필드 출력하고 각각의 데이터 필드에 대해서 고유값을 뽑아요. 1모, 2모, 3모, 4모, 5모 이렇게요. 자, 이렇게 뽑아낸 값을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이걸로 반복 돌린 거예요. 그러면 i는 0, 1, 2, 3, 4가 될 거고 v는 요 각각의 값이 되겠죠. 미리 준비한 딕셔너리에 요 값을 키로 놓고요. 거기에 i 값 인덱스를 겁니다. 요거.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실제 값 콜론 인덱스 숫자 이런 식의 딕셔너리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지죠. 이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에 맵 함수로 걸어줘요. 맵 함수는 before, after 형태의 딕셔너리를 주는 거죠. 일일이 적기는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값을 모두 필터링하면서 처리하면 모든 오브젝트 타입에 대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건 좀 고급 코드예요. 자, 라벨링 된 거 다 확인됐고요. 라벨링 된 명목형 변수를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경하래요. 자, 다시 한번 반복 돌면서 오브젝트 타입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꿉니다. 명목형 변수 다 처리됐죠? 자,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요약 통계를 확인하고 설명하래요. 연도, 나이, 그 다음에 로그 임금, 실제 임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조사 인원은 3,000명이다. 연령은 18세에서 80세까지고 평균은 42.4세다. 조사 인원의 임금은 최소 20에서 최대 318까지.
평균은 111.7이고 로그 변환값은 요거다. 표준 편차, 연령에 대한 표준 편차와 임금에 대한 표준 편차. 임금에 대한 표준 편차가 다소 크다. 계속 강조합니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기술 통계 수행해라. 그럼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속형 변수를 빼야겠죠. 드롭으로 날리고요. 컬럼의 개수를 카운트했어요. 이걸 2로 나눠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자, 그럼 명목형 데이터의 전체 개수는 7개인데 절반으로 나누면은 4가 나왔고요. 콜을 2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밑에 하나 빠지네요. 사행 2열짜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뭔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자, 로스 4, 콜스 2. 피그 사이즈는 가로 15, 그 다음에 4 곱하기 3, 높이 10이죠. 자, 그래프 한 줄당 3으로 높이를 잡은 거예요. 간격 잡아주고요. 반복 돌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4행 2열짜리 리스트잖아요. 이거를 2차 반복으로 탐색을 겁니다. 그러면 IJ를 뽑아서 아식스의 IJ번째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IDX 값 I 곱하기 콜스 플러스 J 0, 1, 2, 3, 4, 5, 6, 7 이렇게 간 거거든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인덱스가 IDX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전체 그래프 개수보다 커지면 1, 2, 3, 4네요. 4, 5, 6, 7, 8 그러면 이 마지막 항목은 그래프를 그릴 게 없는 거니까 전체 데이터가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아식스 오프 마지막 칸에서는 그래프를 그냥 꺼버리고요. 반복 중단했어요. 자, 각각의 그래프에 격자 표시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에서 IDX 번째를 X축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트 플롯. 카운트 플롯은 데이터 종류별로 카운트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해석 결과 적었어요. 기혼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고요. 인종은 백인이 많죠. 자,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요. 조사 지역은 대서양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네요. 자, 직구는 생산직과 사무직이 엇비슷하지만 생산직이 다소 많고요. 건강 상태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보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5번. 결혼 여부에 따른 임금 수준을 비교하려고 한대요. 결혼 여부에 따라 서브 플롯을 구성해서 임금 수준을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해라.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결혼 여부를 일단 뽑았습니다. 이거를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인덱스별로 정리했어요. 이렇게 정리된 거에 인덱스만 뽑아봤습니다. 결혼 안함, 결혼함. 나머지 값들 있죠? 자, 요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임금 수준을 서브 플롯으로 나눠야 되니까 5행 1열. 자, 그럼 요 인덱스 가지고 또 반복 돌릴게요. 자, 반복.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쿼리로 돌려요. 결혼 여부가 요 V 번째인 거.
자, 그리고 임금을 가져옵니다. 구간수는 13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임금 수준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금 수준에 대한 구간 정보. 자, 요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구간을 뽑은 겁니다. 왜냐면은 필터링한 걸 가지고 구간을 뽑으면 구간이 각각 다르게 나오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구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좀 확실하게 되죠. 설명글은 그래프를 보고서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요거를 지금 반복문 안에서 처리하면은 그래프가 한꺼번에 나오죠. 자, 일단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임금이 이렇게 돼 있죠.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 자, 결혼을 안 한 사람은 68.1에서 90.4가 제일 높은데 결혼한 사람은 88.9에서 134.8이 좀 더 높죠.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좀 더 급여 임금이 올라가고요. 고소득자가 훨씬 많아요. 이쪽은 좀 들쭉날쭉하네요. 이쪽은 이렇게 밑으로 돼 있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고액연 고소득자도 좀 보이죠. 자, 미혼인 경우보다 기혼인 경우 소득 수준이 높고 미혼인 고액 소득자보다 기혼 고액 소득자가 더 많다. 미망인 같은 경우는 미망인의 경우도 미혼인 경우보다 소득 수준이 높다. 미망인이 미혼보다 더 높다. 자, 이혼이란 별거래요. 이혼 혹은 별거의 경우 미혼인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이 그래프를 준 다음에 다음 중 그래프의 해석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라는 형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을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해라. 자, 일단 교육 수준에 대해서 값을 카운트해서 숫자별로 정렬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교육 수준의 종류니까 이 종류별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돼요. 그럼 서브 플롯을 5개로 잡으면 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반복문 돕니다. 반복문 돌면서 교육 수준이 요런 값을 갖고 있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AX의 i번째로 걸어줬죠. 이걸 가지고 서브플롯을 만들면 서브플롯이 5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반복을 돌면서 i번째라고 하면은 AX의 i번째니까 0, 1, 2, 3, 4가 되는 거죠. 요 특성을 잘 활용하면 그래프 그리는 수많은 노가다를 반복문으로 쉽게 퉁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해 봅시다. 분포 이렇고요. 자, HS보다 미만. 자, 그 다음에 HS. 자, 이런데 여기가 지금 68.7에서 114.1, 63.1에서 91.6. 다소 이쪽이 더 높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조금 더 올랐어요. 자, 썸 퀄리지 전문대학이라고 칩시다. 자, 80에서 제일 높은 게 110.6 혹은 133.3. 큰 차이 없네요. 자, 학력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분포가 돼. 이때부터 이제 고액 소득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높은 학력 수준은 월등히 높죠.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도 높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직군별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대요. 적절한 형태로 데이터를 재배치하고 설명하래요. 직군과 건강 상태만 일단 뽑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을 직군으로 놓고요. 건강 상태로 휴를 걸어줬어요. 이거를 카운트 플롯, X축별로 개수를 세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인더스트리얼, 나쁨, 좋음, 인포메이션, 나쁨, 좋음. 대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한데 아무래도 생산지 쪽에서 건강 수준이 안 좋은 사람들이 더 많네요. 자, 마지막 문제요. 교육 수준을 인종 비율에 따라 설명하고자 한대요. 적절한 시각화 자료를 제시해라. 교육 수준과 인종을 데이터를 필터링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수준별로 먼저 뽑아내서 이 레이스를 비율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파이 플롯이에요. 값의 종류별로 일단 뽑아낸 다음에 정렬시켰어요. 화이트, 블랙, 아시안, 아더. 자, 인종값의 종류입니다. 유니크는 각각 하나씩만 뽑아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4개네요. 반으로 쪼개요. 2점 2열로 만들고요. 그러면 2행 2열로 나와요. 자, 그래프는 가로 10에 2 곱하기 5니까 세로 10. 자, 2행 2열만큼 반복 돕니다. 그러면 i는 0,1까지, j는 0,1까지. 요 아식스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0,0번째, 0,1번째, 1,0번째, 1,1번째.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씩 그리면서 1, 2, 3, 4 이렇게 그려나가는데 만약에 전체 개수보다 요 인덱스가 커지면은 그때는 그래프 그리기를 중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 코드는 딱 짝이 맞으니까 작동 안 할 겁니다. 자, 그래프의 ij번째 제목 잡아주고요. ij번째 또 y축 라벨 없앴습니다. 왜냐면 파이 그래프니까요. 자, 레이스의 idx번째 여기에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요 문자열들을 제목으로 뽑으라는 거죠. 자,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레이스의 idx 번째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만 먼저 뽑은 거죠. 그걸 가지고 값을 카운트한 다음에 파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포인트는 요거예요. i, j 번째. 반복문으로 돌면 이제 쭉 갔을 때 이렇게 인종별로 시각화가 되죠. 자, 백인 같은 경우는 일단 요게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거, 요 두 개가 좀 높은 거니까 요게 제일 낮은 거고 점점 갈수록 더 높아지죠. 1, 2, 3, 4, 5로 갈수록. 아시안, 아더. 자,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인종은 아시아예요. 31.6, 29.7, 31.4, 23.2. 그 다음에 흑인, 백인 그 밖의 인종 순이고요. 대졸까지 다 합한 경우에 흑인, 아시아인, 백인, 기타 순인 걸로 학력이 높대요. 요거는 저도 살짝 의외인데 흑인이 대졸까지 합하면 오히려 학력 수준이 더 높네요. 문제에서 큰 뒷부분에서는 그래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그리려고 지금 반복문으로 처리하게끔 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반복문으로 안 하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직접 구현하셔도 돼요. 다만 코드가 좀 고달퍼지겠죠. 자, 이 마지막 연구과제 파일은 진짜로 실제 기출문제였던 애들만 제가 잘 선별해서 가져온 문제풀이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개강하시기 전에 요 문제들을 목표로 그동안의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학교에서 학점 받으시는데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열흘 동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데이터 분석 개론이란 주제에 대해서 목표한 수업량을 다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 문제 거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수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개강 전에 한 2번 정도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단톡방은 오늘 수업이 끝났으니까 이따가 저녁 한 7, 8시쯤에 단톡방은 닫힐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그 안에 백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모든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끝까지 안 지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